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뮤지션이 트럼페터 아트 파머. 아트 파머가 76년도에 발표했던 앨범 온 더 로드에서 Name Me You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을 끝냈었는데, 같이 연주한 뮤지션 중에 또 한 명의 아트가 있었죠. 알토 색소포니스트 아트 페퍼가 같이 참여해서 처음이자 마지막 연주였대요. 이 두 분이 같이 연주한 게. 그 앨범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트 페퍼가 1981년도에 내놓은 앨범인데요. 로드 게임이라는 앨범이고, 그 중에서 Everything Happens to Me라는 우리 채널에서도 스탠다드가 된 곡이죠. 그렇죠. 예. 그 곡을 64번째로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트 페퍼, 웨스트 코스트 서부의 재즈를 대표하는 알토 색소포니스트이죠. 1925년생이신데 82년도에 56세로 사망을 하세요. 이 연주가 81년도 앨범이니까 정확히는 10개월 전 연주인데, LA에 있는 메이든 보이지라는 재즈 클럽에서의 라이브 실황을 담고 있는 앨범인데요. 이 아트 페퍼 이분은 그냥 약물 문제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하신 분인데, 그 시절 재즈맨들은 다 그렇게 걸려 있어 그게. 그렇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분인데, 그때 우리 채널에서 얘기했던 57년도 이분의 앨범 아트 페퍼 미츠 더 리듬 섹션이라는 앨범 소개할 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약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었냐면 57년도 아트 페퍼 앤 리듬 섹션, 미츠 리듬 섹션 이 앨범을 녹음할 때도 약물 중독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 심지어 이 앨범을 녹음하기 몇 개월 전부터 연주도 안 하고 있었고, 누구랑 연주하는지도 뭐 당일날 아침에 알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근데 그런데도 이 57년도 이 앨범을 들어보면 아트 페퍼 젊은 시절의 대표작이 될 정도로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으니, 이게 뭐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악마의 재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죠. 근데 재밌는 거는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약물 중독으로 여러 번 투옥이 되고 그때마다 연주 생활이 툭툭 단절이 되는데, 웬만한 뮤지션들 같으면 그냥 재즈 인생이 끝나버릴 텐데, 이분은 다시 복귀를 컴백을 해서 연주를 하면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언제나 더 생산적인 모습으로 컴백을 했다. 점점 나아지는. 그러니까 70년대 중반까지도 투옥되고 재활하느라고 계속 단절의 기간이 좀 있었는데, 70년대 중반에 이분이 복귀를 해서, 이분이 56세에 돌아가시니까 40대 중반부터 한 10여 년간 이 말년의 연주가 또 젊은 시절의 연주보다 더 인정받는. 그래서 이 81년도에 사망하기 10개월의 연주 전의 연주는 어쩌면 최고의 연주가 이 시기에 나오지 않았나 했고, 이 Everything Happens to Me도 사전 지식이 없을 때 처음 들었었는데 제 마음을 사로잡는, 워낙 익숙하고 좋아하는 곡이기 때문에 이 아트 페퍼 말년의 연주가 더 깊게 다가왔던 그런 제 개인적인 단상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하는 뮤지션들이 이제 쿼텟인데, 아트 페퍼가 알토 색소폰을 연주하고요. 피아노에 조지 케이블스, 그리고 베이스에 데이비드 윌리엄스, 그리고 드럼에 칼 버넷, 이렇게 4명이 같이 연주를 하는 버전인데요. 특히 중간에 이 아트 페퍼의 말년에 함께 했던 후배 피아니스트인데요. 조지 케이블스의 피아노가 또 아름다운 연주를 해서 선배의 격을 높여주고 있는 듯 해서 연주 버전으로는 아마 최고의 Everything Happens to Me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81년도 3월에 3일간의 이 클럽에서의 연주가요, 얼마나 명연주였으면은, 이 로드 게임이라는 앨범이 나오고 나서 10개월 후에 아트 페퍼가 돌아가시잖아요. 그 이후에 이와 3일간의 연주에서 앨범이 3개가 더 나와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연주여서도 그렇지만, 요 당시에 아트 페퍼는 최고의 연주력을 가진, 계속 컴백해도 더 나아진다고 하는 그 평론가들의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연주라는 생각이 들고요. 레전드 뮤지션의 사망하시기 직전의 연주들이 또 그 팬들한테 오는 그런 감성이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레전드 뮤지션인데 죽기 전의 연주, 특히 라이브 연주,
그래서 더 거친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연주가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서 65번째 꼬꼬무로 테너 색소포니스트 스탄 게츠의 생애 마지막 공식 앨범 91년도에 연주를 담아서 92년도에 나온 People Time이라는 앨범이고요. First Song for Luce라는 곡입니다. 스탄 게츠의 마지막 앨범. 그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제가 올해 2024년에 들은 음악 중에서 가장 감미로운 멜로디, 감미로운 음악.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 이게 제가 이 앨범과 이 곡은요. 제가 한 3주 전에 친구들이랑 선배와 이렇게 한 맥주를 마시는데 선배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소개해 준 곡이 자기 인생 곡이 됐었다고. 그때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했대요. 스탄 게츠의 마지막 앨범이고 그랬는데 제가 놀란 건 그 선배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조감독 시절에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감독님 어시스트를 잘하려고 계속 밤을 새고 SK 기어피아를 4박 5일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찍고 그 당시 마지막에 한 카트 탁 나오는 모델이 고소영 씨였는데 고소영 씨를 녹음을 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입원을 하고 집에서 한 일주일을 쉰 적이 있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단절이 있었던 시간인데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뒷집에 한의사 선생님이 살고 계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보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집에 가서 진맥이라도 짚자. 그래서 갔어요. 근데 진맥을 한번 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짚더니 너 책기가 많이 쌓였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는 지금 체한 상태래 몸이. 책기 내리는 데는 뭐 이러한 거를 해봐라. 젊은 놈이니까. 너 음악 좋아한다고 네 아버지가 그러더라.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가. 이 앨범에서 First Song을 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이 얼마나 웃기냐면 오디오가 거실에 쫙 깔려 있고 여기 소파가 있는데 제가 가운데 앉고 저희 어머니 그 저희 와이프 앉혀놓고 그걸 듣는 거예요. 10분 10초짜리 곡이에요. 그걸 이렇게 듣고 하더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약도 먹을 필요 없어. 젊은 놈이. 밥을 하잖니? 그럼 그 밥을 한번 끓여. 그럼 그 안에 이렇게 쌀뜨물처럼 뿌연 물 그걸 마셔. 그럼 책기가 내려간단다. 근데 그 앨범이 어떤 앨범인지 좀 알려주시면 그랬더니 CD 2장짜리 CD인데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 같으면 폰을 찍었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딱 스탄 게츠, 케니 베런, 피플 타임 해서 집에 와서 메모를 하고 홍대 앞에 뮤직 라이브러리라는 CD 가게에 가갖고 말했더니 수입이 된 것 같대요. 그래서 구해주겠대. 그래서 듣게 된 음악이어서 저한테는 그 재즈라는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에피소드가 있는 음악인데 스탄 게츠 선생님이 1927년생이신데 이 앨범은 1991년도 3월 3일부터 4일 동안 스탄 게츠가 후배 피아니스트 케니 베런이랑 듀오로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한 라이브 연주를 담고 있어요. 91년도에 돌아가시는데 6월 달에 돌아가시는데 3개월 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카페 몽마르트라는 그 재즈 클럽에서 연주를 담고 있는 건데 2009년에는요. 91년도 때 녹음한 3월 3일부터 4일 동안 했던 연주가 통째로 7장의 CD로 박스 세트로 나오게 되는데 People Time The Complete Recordings라는 앨범으로 아예 그냥 전체 뺀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4일 동안 7세트 마지막 날은 한 세트를 못 하셨대요. 몸이 안 좋아서. 스탄 게츠가 91년도 6월에 돌아가시는데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간암이 계속 진행 중인데 이 공연을 하셨고 연주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정말 아름다워. 그 어떠한 연주보다 그 거친 호흡, 불안정한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 중에 이 퍼스트 송은 찰리 헤이든 베이시스트 찰리 헤이든이 자신의 아내 루스 캐머런 그래서 퍼스트 송 for 루스 그러니까 루스를 위한 첫 번째 노래라는 제목으로 연주를 한 건데 말하자면 아내에게 사랑 고백하는 노래인데 이 스탄 게츠의 이 연주를 들으면은
와, 이렇게 비장한가? 노래의 격이 완전히 더 높아졌다고 표현한다는 것보다는 완전히 다른 격으로 스탄 게츠가 자기의 곡으로 만들어버린 걸로 느껴질 정도의 그런 훌륭한 연주가 담겨 있고요. 같이 함께하는 피아니스트 케니 베런, 스탄 게츠보다 한 16살 후배니까요. 지금은 80대 초반이신 세계적인 명장이 되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 이 연주들에 대해서 라이너 노트의 케니 베런이 쓴 이야기인데요. 스탄 게츠는 모든 솔로를 그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유난히 훌륭하게 연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솔로 후에 선배가 얼마나 문자 그대로 숨이 차 있는 건지를 느낄 수 있었죠. 이 녹음, 이 피플타임 이 앨범에서의 녹음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건 스탄 게츠의 마지막 기록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고통 때문에 음악이 리얼하고 정직하고 순수하며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92년도에 나온 원 CD와 2009년에 나온 박스셋. 박스셋은 제가 좀 구하기 힘들어서 갖고 있지 않는데 지금도 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파니까 꼭 한번 사서 들어보시는 걸 권할 정도의 연주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연이 있었던 장소가 덴마크 코펜하겐의 재즈클럽 카페 몽마르트. 정식 명칭은 재즈 후스 몽마르트라고 재즈 후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재즈 하우스 몽마르트인데 재즈를 듣다 보면은 유럽에서 연주된 것들 특히 라이브 앨범들 중에 이 재즈 하우스 몽마르트에서의 연주들이 많은데 59년도에 그러니까 덴마크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저한테 덴마크를 상징하는 재즈 레이블은 스티플 체이스라는 레이블이 있고 장소 재즈 클럽은 이 카페 몽마르트인데 지금도 많은 뮤지션들이 찾고 있는 재즈하우스 몽마르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연주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 연주들 중에 생각나는 곡을 한 곡을 66번째 꽃곰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테너 색소포니스트 자니 그리핀 누 역시 유럽에 이주해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자니 그리핀이 1973년도에 카페 몽마르트에서 연주한 라이브 앨범인데요. 블루스 포 하비라는 앨범이고 얼론 어게인이라는 곡입니다. 굉장히 왜소하셨었나 봐요. 작은 키인데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테너 색소폰 연주로 유명했고 그래서 별명이 리틀 자이언트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블루스 포 하비라는 이제 곡도 안에 있는데 하비가 누군가 그랬더니 그 당시 코펜하겐에서 제일 유명한 DJ였대요. 자켓 뒷면에 보면은 그분이랑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근데 60년대 초에 뭐 덱스터 고든하고 비슷한 시기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덱스터 고든은 파리 거쳐서 코펜하겐에 정착을 했는데 자니 그리핀 선생은 파리, 뭐 런던, 코펜하겐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떠돌이처럼 돌아다니신 근데 그 중에 73년에 연주한 앨범이 이 앨범인데 함께하는 뮤지션들이 아주 뛰어나죠. 피아니스트 케니 드루가 함께 연주를 하고 있고 드러머 에드 틱펜. 에드 틱펜은 오스카 피터슨과 함께 60년대 활동하다가 또 유럽으로 무대를 옮기신 분이죠. 그리고 베이스는 그 당시에 이제 카페 몽마르트의 하우스 베이시스트였던 매즈 빈딩이랑 이렇게 4명이 같이 연주를 하는데요. 얼론 어게인. 다시 외로워. 항상 외로움. 그러니까 이분이 자니 그리핀이 어떠한 이유로 유럽을 이주했나 한번 찾아보니까 미국보다 재즈를 굉장히 대접해줬고 인종차별 전혀 없고 인간을 인정해준 거지. 예, 그러니까 재즈라는 음악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60년대 미국의 재즈가 막 변화하던 시절이니까 난 여기에는 못 맞출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내 음악 더 대우해주는 유럽으로 무대를 옮기겠어 하는 이유인데 이 자니 그리핀의 이주 이유 중에는 와이프와의 결별이 있더라고요. 사랑에 실패하고 넘어가셨고 유럽을 떠돌며 연주하다가 73년도 카페 몽마르트에서 라이브 할 때는 자신의 작곡 중에 얼런 어게인이라는 곡을 한다 하니까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이분은 굉장히 외로움에 사무쳐 계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돼. 그러한 마음을 듣고 들으면은 이 발라드인데 굉장히 어두운 발라드예요. 근데 그 자니 그리핀의 테너 색소폰을 듣고 있으면은 참 그 이분의 그 떠돌이 생활이 어떻게 좀 이해가 간달까? 뭐 그런 단상도 드는 그런 연주이고요. 이 역시 피아니스트
케니 드루의 중간에 솔로가 또 아주 아름답거든요. 케니 드루도 1960년까지 미국에서 연주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확히 61년도에 유럽으로 이주를 하셔갖고 한 10여 년간은 자신의 개인 앨범은 안 내고 미국에서 오는 재즈 뮤지션들이나 유럽에 와 있던 재즈 뮤지션들과 반주만 하면서 사이드맨만 하면서 지내시다가 73년에 낸 앨범을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케니 드루가 1973년 요 전에 소개한 자니 그리핀 앨범의 사이드맨으로 연주를 할 당시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리더 앨범을 이제 유럽에서 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앨범인데 Everything I Love라는 앨범이고요. Don't Explain입니다. 73년도에 첫 유럽에서의 개인 리더 앨범을 내게 되는데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이라고 덴마크가 나온 최고의 베이시스트와 함께 듀오라는 앨범을 내고 그 다음으로 녹음하는 게 이 Everything I Love라는 앨범인데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과 듀오 앨범을 내고 다음 앨범을 녹음할 때는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피아노로만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목이 Everything I Love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곡들을 내가 만든 곡들과 함께 4-5곡은 자신의 작곡이고 4-5곡은 스탠다드들을 연주를 하는데 맨 마지막 곡이 빌리 홀리데이가 작곡에 참여했던 본인의 이야기를 노래한 Don't Explain을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Don't Explain, 빌리 홀리데이가 1944년에 발표한 곡인데 아서 허족 주니어라는 작곡가와 함께 작곡을 한 빌리 홀리데이의 시그니처 송이죠. Don't Explain, 아무 설명하지 말아요. 빌리 홀리데이가 참 개인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첫 번째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와이셔츠에 립스틱 자국이 있었다. 뭐라고 변명을 하려고 하니까 빌리 홀리데이가 그랬다고 하죠. 그냥 가서 목욕하세요. Don't explain. 설명하지 마. 중간에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이 날 속인 걸 알아요. 옳고 그른 것 상관없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만 있다면. 그러니까 설명하지 마요. Don't explain.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 여성들이 그랬는지 이 빌리 홀리데이가 유독 그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심약한 여자의 마음을 노래하는, 상대편은 바람 피고 있는데 그래도 당신 사랑해요 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가사 내용이긴 한데 이 케니 드루가 연주하는 Don't Explain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요. 빌리 홀리데이가 1959년에 사망하지 않고 한때 같이 연주했던 후배 피아니스트가 유럽에 가서 자신의 곡을 독백으로 피아노로 연주를 한 걸 들었으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케니 드루가 1993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한 73년 이 정도부터 20년간은 다시 제2의 전성기를 사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케니 드루 앨범은 이 후기의 앨범들이, 피아노 트리오 앨범들이 더 인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2의 전성기를 열어가는 제일 초입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하게 되는 피아노 그 솔로 앨범, 이 앨범 속의 Don't Explain을 마지막으로 오늘 꼬꼬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